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사모님과 자제분들의 고생이 거름이 되어 이민수 선생님과 같은 뛰어난 작가가 만들어졌으니까요. 기자 양반 말씀 한번 잘 하셨소. 저 인간이야말로 자기 한 몸의 영화를 위해서 집안 식구들은 걸음으로 삼았다오. 사모님, 제가 말씀드린 걸음이란 것은 그런 걸음이 아니고 어쨌든 사모님은 고생하신 대가로 영광을 돌려받고 계십니다. 이민수 선생님은 온 국민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불세출의 작가이십니다. 온 백성이 우러러보도록 훌륭한 사람이면 대궐 같은 집에 데려다 눕히지 않고서 왜 먹고 살기에 바쁜 이 새빵 구석으로 데려다 놓는 게요? 어머니가 비웃듯 말했다. 유재용 지음. 아버지 돌아오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신문기자를 통해서였다. 신문기자가 찾아와 이민수 선생님의 아들이냐고 물어 확인하고는 내게 그 소식을 전해주었다. 기자가 내밀어준 신문에는 초라한 단간방에서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 사진이 커다랗게 나 있었다. 방랑작가, 세속적인 안일과 행복을 찬에 던지고 오직 작품을 위해 숨쉬고 작품을 위해 음식을 섭취하던 기인 작가 이민수 선생이 외롭게 병석에 누워 가족을 찾고 있다는 기사가 사진 밑에 실려 있었다. 날개를 달고 거칠 것 없는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고 싶어 했던 한 뛰어난 작가가 이제 기진에 날개를 젓고 누워 가족을 찾고 있다고 했다. 무엇에 필요한지 함께 온 사진기자는 조그만 가게 안에서 아버지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는 내 모습을 찰칵찰칵 사진 찍어댔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에는 허공이 펼쳐지고 그 허공을 백지가 구겨졌다 펴졌다 하며 날고 있었다. 이민수 선생님 계신 데까지 우리 신문사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기자의 말에 나는 허공에 백지가 떠다니는 머릿속 풍경을 지워버렸다. 기자는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제의를 해놓고 있었다. 옷 갈아입고 나오지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신문을 든 채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아랫방에 누워 깜박 잠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를 깨웠다. 아버지가 계신데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머니는 얼굴이 대뜸 험악해졌다. 가게에 신문기자가 와 있어요. 조용히 말씀하세요. 나는 소곤거리며 신문을 어머니 눈앞에 내밀었다. 나를 노려보던 어머니 눈이 신문에 난 아버지 사진 위로 떨어져 내렸다. 아버지가 병석에서 가족을 찾으신대요. 앓거나 죽거나 상관할 것 없다. 가지 말아라. 퍽 자제한 목소리였지만 어머니 말 속에는 언제 터져나올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분노가 탱탱하게 배어 있었다. 아버지를 찾아뵙지 않으면 저는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으로 이름이 납니다. 신문기자가 제 사진을 찍었어요. 내 말 속에는 어머니를 견제하려는 뜻도 섞여 있었다. 어머니는 여간에서는 내가 아버지 만나러 가는 일을 허락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슬그머니 만나고 오면 되는 일이라면 어머니 모르게 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나 혼자만 만나는 것으로 만족해 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 인간이 왜 너를 만나자고 한다더냐? 어머니가 분노를 씹으며 물었다. 아들이니까 만나고 싶어 하시겠죠 뭐. 하지만 저뿐이 아니라 우리 식구 모두를 만나고 싶어 하신대요. 집 떠난 일을 뉘우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일 없다고 그래. 정말로 뉘우친데도 때가 늦었지만 죽어도 뉘우칠 인간이 아니야. 네 애비를 여느 집 애비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어머니는 그렇게 경고를 하고는 모른 척 나를 놓아주었다. 나는 기자들과 함께 신문사 차를 타고 길을 떠났다. 아버지가 집을 나간 것이 언제냐? 집을 나간 뒤로는
한 번도 가족을 찾아온 일이 없는가? 아버지와 함께 살던 시절을 어떻게 회상하는가? 아버지와 함께 살던 때와 아버지가 집 나간 뒤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있는가? 달리는 차 속에서 기자는 쉴 새 없이 물어댔다. 이윽고 기자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든 속성을 포함한 한 인간으로서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물었을 때 나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자신을 깨달았다. 아버지에 대한 해묵은 증오와 원망은 슬그머니 그 색깔이 바래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대단한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게만 여겨졌다. 그동안 증오와 원망하는 마음의 다른 한편으로 줄곧 아버지를 변호하고 용서하는 마음도 품어왔었다. 아들의 마음은 출세한 아버지의 웬만한 잘못쯤 즐겁게 변호해주고 기꺼이 용서해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나약해지고 초라해지고 구차스러워졌을 때 비겁한 모습을 드러내 보임이 없이 조용히 사라져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몇 해 동안 아버지의 명성은 뜸했다. 끝나버린 인생 같았다. 구질구질한 소문이 어쩌다 들려오기도 했다. 능력을 잃고 쇠퇴한 자가 빚어놓은 추문이란 시궁창 속처럼 더러웠다. 나는 내 마음속에 변호와 용서를 유지하고 존경심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고만 자취를 감춰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버지는 능력을 잃었으면서도 조금도 초라해지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당당한 목소리로 아들을 부르고 있었다. 죽지가 부러져 땅 위에 떨어져 쓰러진 아버지를 만나러 가면서도 나는 조금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기자가 묻기도 전에 이런저런 아버지 얘기를 짓거려 아버지와 내가 불가분의 사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보이곤 했다. 어떻게 우리 사는 데를 알아내셨죠? 내가 이렇게 물은 것도 그런 뜻에서였다. 아버지가 단서를 제공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민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데를 찾아갔더니 이사를 하셨더군요. 동사무소를 찾아가 전출 장부를 뒤졌죠. 꽤 힘들인 끝에 알아냈어요. 기자의 대답이었다. 전에 있던 곳에서 우리가 3년을 사는 동안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온 것은 단 한 번뿐이다. 그때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 기껏 5분쯤 될 것이다. 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가게 의자에 앉아 내가 따라내 놓은 사이다 한 컵을 들고 가게를 둘러보고 별 말 없이 있다가 바쁘다는 듯 훌훌 떠나가 버린 것이다. 그때 이미 60이 가까워 머리는 흰빛이었지만 꼿꼿한 체격에 단정한 옷차림에 흰머리 탓에 더욱 초탈한 듯 고고해 보이는 얼굴은 우리 자식들 마음에 존경심을 일으켜주기에 충분했다. 우리 가게에 물건을 사러 왔던 손님이 지금 나가신 분 작가 이민수 선생님이시지요? 하고 물었을 때 네, 우리 아버님이세요. 이렇게 대답하며 나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아버지는 그 무렵까지만 해도 신문 잡지는 물론 텔레비전에도 자주 출연해 얼굴이 널리 알려진 유명인사였다. 소설이나 소설가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치고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었다. 순례자. 그것이 아버지에게 붙은 별명이었다. 평안한 삶이나 행복을 길바닥의 돌멩이처럼 차버리고 소설을 위해 고행과 같은 고통스럽고 외로운 방랑을 계속해온 작가. 아버지를 존경 않고 사랑 않고 증오와 멸시로 대해온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 어머니뿐이었다. 너희 애비라는 작자, 조금치도 떳떳한 인간이 아니야. 눈꽃만큼도 자랑스러워할 것 없어. 말하자면 노릇꼬리만한 손재주를 가진 건달일 뿐이야.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는 어머니 말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고생시켰다.
처자식을 돌보지 않고 한평생 자신의 꿈을 좇는 일에만 정력을 바쳤다. 우리는 어머니 말을 충분히 알아듣고 어머니가 느끼는 울분을 어느 만큼 나눠 가지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동조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다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사랑이 뿌리 뽑히지가 않았다. 우리는 찾아와 주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앉았지만 않고 2달에 한 번쯤 아버지를 찾아 나서곤 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고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사랑을 아버지 앞에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였고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잡지사나 출판사로 아버지를 찾아가곤 했다. 그들은 아버지 있는 곳을 가르쳐주기도 했고 가르쳐주지 못하기도 했다.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가 순례나 방랑의 길을 떠났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거지반 다방이나 술집에서였다. 만난 데야 부자간의 정겨운 장면이 펼쳐지는 것도 아니었다. 우리는 가슴속에 말을 잔뜩 채워가지고 있었지만 표현 방법을 찾지 못했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우리 말을 기다려보다가 말이 없으면 고만 가봐라 하고 말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껏 차 한 잔을 사줄 뿐 점심 한때 사주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존경과 사랑과 용서를 알리고 차 한 잔과 고만 가봐라 하는 말로 부자 관계를 확인받기라도 한 기분이 되어 공손하게 절하고 아버지 앞을 물러나오곤 했다.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는 그렇게 유지되어 온 셈이었다. 전에 살던 곳을 우리가 떠나오기 1년 전쯤부터 아버지 모습은 신문이나 잡지나 텔레비전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그런 현상은 우리가 미처 깨달아 알지 못한 채로 그 훨씬 전부터 조금씩 진행되어 왔었는지도 모른다. 신문, 잡지, 텔레비전에서 아버지 모습이 사라져버린 그 무렵부터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 아버지가 있을 만한 곳에 아버지는 없었고 아버지가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없게 된 우리는 아버지 소식을 알아보려고 신문, 잡지, 텔레비전을 열심히 뒤져보게 되었던 것이다. 좀처럼 단념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귀에 아버지의 영락의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되살아나 숲을 이루기 시작했다. 우리가 먼저 살던 자리를 떠나 이사를 한 동기 가운데는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정리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신문기자가 나를 데리고 간 곳은 성남시 접경의 어느 산기슭 빈민촌이었다. 이민수 선생님께서는 빈민촌을 소재로 한 작품을 쓰시려고 빈민촌에 들어가 빈민들 틈에서 사시다가 병이 드셨답니다. 차가 먹기 전에 기자가 알아두어야 할 예비 지식이라도 된다는 듯 말했다. 차는 곧 멈추고 나는 기자 2사람과 함께 차에서 내렸다. 올망졸망한 집들이 벌겋게 껍질이 벗겨진 산기슭을 뒤덮고 있었다. 빗달길을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민수 선생님과 아드님이 만나시는 장면을 사진에 담아 신문에 실을 작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과 처음 상면하실 때 되도록 감격스러운 몸짓과 얼굴 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자가 말했다. 기자 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카메라를 지니고 있었다. 기자의 말과 카메라가 내 머릿속을 어지럽게 헝클어 놓았다. 나는 아버지를 대할 때 별다른 몸짓이나 표정을 해보여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누워있는 아버지 발치에 묵묵히 무릎 꿇고 앉으면 아버지에 대한 경의와 아버지 병환에 대한 근심을 함께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한데 기자는 특별한 몸짓을 주문하는 것 같았다.
어떤 몸짓을 하라는 것일까? 나는 마음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머릿속으로는 전에 텔레비전이나 영화관에서 본 장면을 떠올려 보고 있었다. 우리 땡땡일보는 자그마치 100만 부를 찍는 신문이에요. 100만 부를 찍어냈다 하면 실제로는 그 신문을 읽는 사람은 300만 명쯤 될 거예요. 기사의 효과는 대단한 거죠. 게다가 사진이 없는 기사보다는 사진을 곁들인 기사에 쏠리는 독자의 관심이 압도적이에요. 그러고 같은 종류의 사진이라도 어떻게 찍히느냐에 따라 독자들의 반응에 큰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인데 아버님을 대하실 때 그냥 공손한 태도만으로 엉거주춤 서 있는다거나 하지 마시고 달려들어 아버님 손을 잡는다든가 착잡한 감정이 얽힌 괴로운 표정으로 울음을 터뜨린다든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도 감격이 북받쳐 오르시겠지만 말이에요. 기자는 나를 교육시키듯 말했다. 나는 아버지나 아버지 일보다도 아버지를 대면할 때 내가 지어야 할 표정이나 몸짓이 신경에 걸려 생각지도 않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아버지가 누워있다는 집 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럭저럭 격식을 갖추기는 했지만 처마가 낮고 규모가 작은 기역자의 구식 건물이었다. 이민수 선생님 자제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기자는 주인 여자에게 생색이라도 내듯 말했다. 드디어 찾으셨군요. 고마우셔라. 큰 수고들 하셨어요, 선생님. 주인 여자는 보통 이상으로 반가워하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가 쓰고 있는 방은 기역자 건물의 한쪽 끝 안방 부엌 뒷방이었다. 잠깐만, 사진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뒤질세라 앞서서 방 안으로 들어갔다. 열린 방문을 통해 이불을 덮고 있는 아버지 모습이 흐릿하게 들여다보였다. 다가가 구두를 벗으려고 허리를 굽히는 내 팔꿈치를 옆에 섰던 기자가 잡았다. 잠깐만, 사진기자가 신호를 보내거든 들어가세요. 기자가 말했다. 나는 잠시 동안 엉거주춤 서 있었다. 들어오세요. 이윽고 사진기자가 방 안에서 말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세요. 내 팔꿈치를 잡았던 손으로 내 등을 투덕거리며 기자가 소근거렸다. 순간적으로 나는 그런 짓을 꾸며서 할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슴속에 멍쿨하니 덩어리가 옮기며 그 틈새로 잔물결처럼 짜증이 일었다. 나는 잠시 멈칫거리며 서 있었던 것 같았다. 자, 그만 들어가 보세요. 기자의 말과 함께 등이 떠밀리는 것을 깨달으며 나는 반사적으로 구두를 벗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누워있는 아버지 모습보다 그 저쪽에서 총을 겨누듯 하고 있는 사진기자의 카메라가 눈앞을 가득 채우듯 확대되며 다가오는 것 같았다. 나는 암시에라도 걸린 듯 이끌리듯 주춤주춤 아버지에게로 다가가 이불 위에 놓인 아버지 손을 내 두 손으로 감싸잡았다. 아버지의 뼈만 남아 대그럭 소리날 듯한 손의 찬 감촉이 내 팔줄기를 타고 올라 가슴에 와닿는 순간 소름이 끼치듯 섬뜩한 한기가 내 가슴과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다. 어색하고 쑥스러운 생각이 일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 손을 감싸진 모양을 얼마 동안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몇 번인가 광선이 번쩍거리며 빛을 발하고 찰칵거리는 소리가 났다. 됐습니다. 이윽고 사진기자가 말했다. 나는 아버지 손을 놓고 조금 물러가 꿇어앉으며 훔쳐보듯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았다. 퀭한 눈으로 천장을 쳐다보고 누운 아버지의 바싹 여윈볼에 흰 수염이 더부룩하게 자라 있었다. 머리칼도 수염도 검은 올을 찾아낼 수 없을 만큼 새하였다. 그것이 아버지를 범상치 않은 인물로 보이게 했지만 아버지 병세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기울어든 것처럼 여겨졌다. 선생님, 아드님이 매셔가려고 오셨습니다.
기자가 아버지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나는 그 말에 화들짝 놀라 정신이 들었다. 기자는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말을 멋대로 꺼내놓고 있었다. 사실이었다. 나는 아버지를 모셔가겠다는 생각 같은 것은 털끝만큼도 마음속에 품지 않은 채 기자들을 따라 나섰다. 단지 아버지를 만나보기만 하고 돌아오려고 집을 나서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조금도 거북스럽게 여김이 없이 아주 예사롭게 그런 생각을 품었던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생각이었다는 사실이 갑작스러운 깨달음처럼 머릿속에서 번쩍 빛을 냈다. 이상스럽고 이해할 수 없다는 느낌이었다. 늙은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아들을 찾는데 아들이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가면서 어떻게 내 집으로 모셔갈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일까? 그런 부자연스러운 일상 속에 오랜 세월 젖어 생활해왔다고는 하지만 조금도 그런 생각을 떠올려 보지 못한 일이 알 수 없기만 했다. 기자분들이 힘이 다한 이 늙은 사람을 위해 그처럼 애써주시니 고마운 마음 뭐라 말할 수가 없구려. 아버지는 정말 힘이 다한 듯한 목소리로 기자의 말에 대꾸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오히려 선생님께서 가족에게로 돌아가시는 일에 조그마하나마 몫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신문사 차로 선생님을 모셔다 드리려고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체하실 것 없이 지금 댁으로 돌아가시도록 하시죠. 기자가 다시 말했다. 내가 아버지를 모셔가는 것을 의심할 여지도 없는 너무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다는 투였다.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질 그 일이 다시 한번 내 의식을 깨워 현실에 두 다리를 짚고 서게 했고 나는 찬바람 도는 현실에서 궁지에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되짚어보면 우선 어머니를 설복하는 것이 순서였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려고 집을 나오면서 아버지 모셔갈 생각을 못한 것은 어머니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설복한다고 어머니가 문문하게 설복당할 것인가? 어머니는 진작부터 아버지와는 남남인 처지라고 생각해오고 있었다. 아니, 남보다도 더 먼 사이로 여기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가야 할 입장이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겠다는 아버지 뜻 앞에서 나는 등 돌릴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저 어른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 감쪽같이 모르고 지냈지 뭐예요. 사실은 방세가 한 달치나 밀려있지만 아드님 만나 내 집으로 돌아가시게 된 이 경사스러운 일에 손뼉이라도 쳐드리는 뜻에서 방세 따위는 따지지 않겠어요. 이만한 것도 인연으로 생각하시고 건강해지신 다음에 놀러와 주시기나 하세요. 주인 여자가 방문 밖에서 방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방세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이 방에서 돌아가시기라도 할까봐 얼마나 속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신세 많이 졌습니다. 내가 아버지 대신 대답했다. 아드님께서 아버님을 업으실까요? 차 있는 데까지 모셔가려면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군요. 기자가 말했다. 나는 마치 체념하는 심정으로 등을 들이댔다. 아버지 몸이 내 등에 가뿐한 무게로 와 얹혔다. 너무 가볍구나 하는 느낌이 서글픔을 자아내 주었다. 아버지를 업고 집 문을 나섰다. 내일이라도 오셔서 아버님 쓰시던 물건 챙겨 가시도록 하세요. 주인 여자가 말했다. 사진기자가 조만큼 앞서서 내가 걸어가는 데 따라 뒷걸음치며 사진을 찍어댔다. 비탈을 내려와서 아버지를 차에 태웠다. 차는 아까 왔던 길을 되짚어 달려가기 시작했다. 문득 예기치 않게 어떤 심상치 않은 사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간 기분이었다. 누군가가 미리 짜놓은 각본 속으로 어설프게 빠져들어가 정신 차릴 수 없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일이 너무 급하고 빠르게 전개되어 갔다. 꿈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나는 애써 정신을 가다듬고 어머니가 둘러싸아 놓은 성 안으로 뚫고 들어갈 방도를 차근차근 궁리하기 시작했다. 멀리 서쪽 지평선의 낮은 구름 위로 커다란 해가 뻘겋게 단모습으로 이글거리며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차가 가게 앞에 닿은 것은 날이 저문 뒤였다. 가게는 아내가 지키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를 차에서 내려 안아들고 쳐들어가듯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방문 열어. 나는 어리둥절해 있는 아내에게 화라도 난 듯 말했다. 아내는 어리둥절한 채로 방문을 열었다. 나는 돌진하듯 방 안으로 들어갔다. 손주를 안고 있던 어머니가 얼굴을 쳐두는가 하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는 어머니의 놀람을 짓밟고 지나가듯 앞을 지나 아랫방문을 발로 밀어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아버지가 돌아온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놓고 보자는 생각이었다. 그게 뭐냐? 어머니의 날선 목소리가 급하게 뒤쫓아왔다. 나는 아버지를 방바닥에 내려놓고 허겁지겁 요 이불을 내려 깔았다. 그 인간 당장 집 밖으로 끌어내가지 못해? 어머니가 아랫방으로 쫓아 들어오며 이렇게 소리 질렀을 때는 아버지를 이불 속에 제대로 옮겨 눕힌 뒤였다. 나는 숨이 다 차올랐지만 아버지를 지키고 보호할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처럼 어머니 앞을 막아섰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신문 기자들이 와 있어요. 나는 목소리를 죽여 애원하듯 말했다. 신문 기자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냐? 네가 언제부터 신문 기자 눈치 보며 살아왔더냐? 저 인간 냉큼 드러내서 전에 있던 자리에 도로 갖다 놓고 오너라. 어머니는 오히려 기자 들으라는 듯 말소리를 높였다. 어머니가 이러시면 우리 집안이 세상 사람들의 시시한 얘기거리, 웃음거리가 됩니다. 이런 말이 목구멍을 넘어 나오려는데 가게에서 윗방으로 들어서는 기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어머니 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머릿속에서 재빨리 생각을 굴렸다. 어머니는 극도로 감정이 격해져 있어서 사력 있게 앞뒤를 헤아릴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지금은 도저히 어머니를 이해시키고 진정시킬 수가 없겠다는 판단이 섰다. 그것이 비록 어머니를 욕되게 하고 희생시키며 짓밟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닐지도 모르지만 완강하게 맞서서 어머니 주장을 꺾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저는 아버님한테 효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가슴을 펴며 뚜렷한 발음으로 말했다. 효도? 저 인간한테 효도라는 말이 해당된다더냐. 하지만 그렇게 효도가 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면 데리고 나가서 해. 난 저 인간 못 봐준다.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어. 어머니는 윗방 쪽으로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기자가 호기심 담은 눈으로 어머니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님은 이제 우리에게로 아주 돌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세상 떠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다. 기자가 어머니 등 뒤에 서 있는 것을 어머니에게 알려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시간이 필요했다. 시간만이 어머니를 지치게 할 것이었다. 몸 성하고 주머니 따뜻할 때는 식구들 모른다고 저 혼자 홀가분하게 헐헐 날아댕기다가 주머니에서 찬바람 일고 병들어 눕게 되니까 병시중 들다가 송장 쳐달라고 이 좁은 새방 구석으로 쑤시고 들어오는 게 사람이냐. 좁쌀알 만큼만 체면이 있고 양심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짓이다. 난 그런 인간 못 봐. 효도를 하든 뭘 하든 데리고 나가서 해. 어서 데리고 나가. 어머니 말소리는 격정으로 뜨겁게 달아있었다. 버티고 서서 질질 끄는 수밖에 없었다. 그 방법만이 어머니를 지치게 하고 어머니 가슴에 체념을 안겨줄 것이었다. 기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기자 선생님 오셨습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뒤돌아보았다.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사모님께 한 말씀 드렸으면 합니다. 기자가 말했다. 기자는 어머니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들으니까 오랜 세월 사모님 고생이 이만저만 크신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만 결코
헛된 고생이 아니셨습니다. 기자 양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오? 어머니는 기자를 향해 돌아섰다. 나는 숨을 돌리며 아버지를 내려다보았다. 아버지는 잠든 듯 눈을 감고 있었다. 사모님과 자제분들의 고생이 거름이 되어 이민수 선생님과 같은 뛰어난 작가가 만들어졌으니까요. 기자 양반, 말씀 한번 잘하셨소. 저 인간이야말로 자기 한 몸의 영화를 위해서 집안 식구들은 걸음으로 삼았다우. 아, 사모님, 제가 말씀드린 걸음이란 것은 그런 걸음이 아니고 어쨌든 사모님은 고생하신 대가로 영광을 돌려받고 계십니다. 이민수 선생님은 온 국민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불세출의 작가십니다. 이민수 선생님께서 처자식을 알뜰살뜰 보살피셨다면 그렇듯 번쩍번쩍 빛나는 작품들을 만들지 못하셨을 거라고 모두들 얘기합니다. 이민수 선생님이라고 해서 가족을 보살피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겠습니까? 작품을 위해 가족에게로 향하는 연연한 정을 냉정하게 끊어버리고 외로움 속에 자신을 가둬버리는 그 결단과 아픔이 이민수 선생님의 오늘을 있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사모님을 비롯해 가족들의 고생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하지만 그로 인해 지금 대성하신 이민수 선생님의 부인이 될 수가 있었고 이민수 선생님의 자제분이 되실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광을 받아 안으신 걸로 여기시고 이민수 선생님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온 백성이 우러러 보도록 훌륭한 사람이면 대궐 같은 집에 데려다 눕히지 않고서 왜 먹고 살기에 바쁜 이 새빵 구석으로 데려다 놓는 게유? 어머니가 비웃듯 말했다. 아, 그건 이민수 선생님 자신이 원하신 일이고 또 아드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민수 선생님께서 고행과도 같은 오랜 방랑 끝에 가족에게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이 신문에 보도되면 온 국민의 마음이 이리로 쏠릴 겁니다. 사모님, 지난날의 고생스러웠던 기억을 씻어버리시고 이민수 선생님을 돌아온 가장으로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난 못해. 내가 죽어 이 집을 나가기 전에는 저 인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저 인간이 어떤 위인인가를 내가 말해볼까? 어머니는 숨이 찬 듯 헐떡거렸다. 사모님, 가슴속에 맺힌 얘기가 있으시거든 후련하게 털어놓으십시오. 그렇지만 사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민수 선생님의 위대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기자는 말을 마치고 어머니 얼굴을 눈여겨보았는데 호기심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그 메마른 눈빛에서 나는 기자가 어머니에게서 흥미있는 얘기거리를 끄집어내려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어머니, 나는 조마조마해지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불렀다. 나를 나쁜 년이라고 신문에 내시오. 온 백성이 우러러보는 영감을 병들어 찾아왔대서 쫓아내려고 하는 천하의 악독한 계집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내란 말이오. 하지만 누가 뭐란데도 난 저 인간을 못 받아들여. 못 받아들인... 어머니 몸이 벼랑간 뒤로 기울었다. 나는 재빨리 어머니를 부축해 안았다. 어머니는 정신을 잃고 있었다. 내가 기절을 했었나 보구나.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방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괜찮으세요? 괜찮다. 하지만 어머니는 일어날 생각을 안 했다. 기진한 듯 지친 듯 표정이 풀어져 있었다.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던 어머니가 기자라는 사람 갔니? 하고 물었다. 네, 가게 문도 닫았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래, 너 아버지 어떻게 할 작정이냐? 어머니 말소리가 한결 누그러져 있었다. 아버님은 오래 사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왕에 모셔온 터이니 이대로 모시고 지냈으면 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누그러진 말소리에 용기를 얻으며 하지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조용조용 말했다. 너 아버지라는 사람 나를 한 번 더 악한 여편네로 만들고 자식들한테 짐을 지우는구나. 문득 어머니 말소리가 굳어지며
풀어져 있던 어머니 표정이 이악 물리듯 다시 죄어지고 있었다. 생각하시게 달렸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십시오. 너는 네 아버지가 죽어주러 와서 고맙다는 얘기로구나. 빚을 지든 바위를 지든 난 상관 안 하겠다. 하지만 나의 일은 참을 수가 없다. 얘기를 해야겠어. 그래, 네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겠다. 어머니는 일어나 앉아 손바닥으로 머리를 쓸어넘겼다. 오늘 밤은 그냥 주무시고 내일 말씀하시죠. 잘못하면 어머니는 또 흥분하시게 되기 쉽고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차에 시달려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죽을 끓여다 드렸지만 잡수지를 않으셨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오신 일은 기정사실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나는 안도감을 느끼며 느긋하게 말했다. 아니다. 네 아버지가 오늘 밤에 죽을지 누가 아느냐. 네 아버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을 해야겠다. 어머니는 몸을 일으켜 아랫방으로 내려갔다. 나는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뒤쫓았다. 아버지는 그냥 눈을 감은 채 반드시 누워 있었다. 움푹 꺼져 들어간 눈자 위 솟아오른 광대뼈, 빛이 바랜 듯 창백한 피부, 이불에 덮인 납작한 몸집, 그것들이 바람잔날에 떠있는 한 조각 흰 구름처럼 움직임이 없이 고요하게 멈춰있는 것처럼 보였다. 언제 꺼질지 모른다 싶게 위태위태한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는 아버지 머리맡에 사뿐히 몸을 앉히고 말없이 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알아차리고 눈뜨기를 기다리는 것일까? 나는 아버지 가슴께를 덮은 이불을 정신 차려 살펴보았다. 한참을 지켜보아야 보일 듯 말 듯 약한 오르내림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영감 주무시우? 이윽고 어머니가 입을 열어 물었다. 얇은 눈꺼풀이 무거운 듯 들어올려지고 텅 빈 듯 휑한 느낌을 주는 아버지 눈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두 분은 눈싸움이라도 하듯 한동안 그렇게 말없이 마주 바라보고 있었다. 영감, 나한테 할 말이 있으시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머리를 가로저어 보였다. 난 영감한테 할 말이 있는데 들으시겠소? 아버지는 머리를 끄덕여 보이고는 천장으로 눈길을 옮겨갔다. 영감이 나한테 얼마나 많이 악인 노릇을 시켰는지 아시오? 내가 시집가자마자 시아버지 병시중 들던 일은 죽기 전엔 잊지 못할 거다. 당신은 아버지한테 효도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버지한테 효도를 하지 못해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나면 한이 될 거라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를 해보고 싶다고 애를 태웠다. 그러면서 효도를 하도록 도와달라고 내게 사정을 했다. 내가 당신을 따라 시골집으로 아버지를 모시러 간 것만 7번이나 되었다. 젊은 계모와 함께 살고 계시기는 했지만 아들을 대하시는 아버지 태도가 그렇게 냉랭할 수가 없었다. 아드님이 서울로 모셔다가 치료를 해드리겠다는 제의에 아버지는 차갑게 거절을 하시곤 했다. 늙어 죽을 때가 되어서 든 병, 번거롭게 이리저리 옮겨 다닐 것 없이 고향집에서 앓다가 죽겠노라고 겉으로는 그런 핑계를 대셨지만 아버지 태도에는 아드님을 못 믿어하고 못마땅해 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번득번득 드러나 보이곤 했다. 어쨌든 당신은 끈질기게 찾아가서 졸라대곤 했다. 서울에 모셔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병을 고쳐드리겠다고 말했다. 당신의 정성이 지극해서인지 점점 깊어가는 병세로 마음이 약해진 탓인지 마침내 아버지는 당신의 청을 받아들였다. 아버지는 서울로 실려오셨다. 내가 아버지 병시중을 들었다. 당신이 내게 효도를 하도록 도와달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 일이었다. 약을 다리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짓물러 헐어버린 엉덩이와 등허리에 고약을 바르고 당신의 효도를 위해 나는 정성껏 병시중을 들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자 아버지는 시골집으로 내려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 병이 조금도 나아지려는 기미가 없었던 것이다. 시골집에 가서 죽을란다. 나를 고향으로 보내다오. 아버지의 그런 말씀에
가시고 싶으시면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공손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만 그랬을 뿐 나한테는 다른 말을 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곁에서 병시중에 드리고 싶다. 모시고 있다가 내 집에서 돌아가시게 하고 싶다. 아버지께 효도하는 길은 오직 그 한 길뿐이다.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아버지를 서울에 머물러 계시도록 해라. 당신은 아버지 앞에 핑계댈 거리를 나한테 일러주었다. 지금 상태로 여행을 하시면 길 가다가 큰일을 당하기 쉽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병세가 호전되기를 기다려 떠나시도록 하십시오. 보름 동안만 더 치료를 받으시면 한결 좋아지실 거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당신 시키는 대로 했다. 내 집이라고 했지만 방 둘짜리 전셋집이었다. 신혼살림에 방 하나라도 견딜만 했지만 방 2개짜리 왼채집을 얻은 것을 보면 당신은 미리부터 아버지 모셔올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나는 당신 말을 따라 시골 있는 젊은 계모한테 편지를 띄웠다. 아버님은 2-3달 뒤면 시골집으로 내려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걱정은 마시고 시골집 일이나 잘 맡아 보살펴 주십시오. 어린 남매를 두고 있는 젊은 계모는 아버지 병시 중이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를 서울로 모셔올 때 새색시가 어떻게 병시중을 들겠느냐고 걱정해 주면서도 무거운 짐을 넘겨주게 돼 홀가분하다는 기색을 감추려 하지 않았었다. 보름이 지났다. 아버지 병화는 지지부진했다. 아버지는 보름이라는 날수를 용케 셈하고 계셨다. 이제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 같구나. 시골집으로 내려가야겠다. 아버지는 다시 시골 가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차를 구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아버지 뜻을 거역하지 못하는 착한 아들처럼 말했다. 아버님, 의사가 열흘만 더 치료를 받으시랍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아버지 귀향을 막았다. 열흘이 지났다. 일주일만 더 치료를 받으시랍니다. 내가 말했다. 당신은 아버지와 처 2사람의 주장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의지약한 아들 노릇을 하고 있었다. 나를 바라보는 아버지 눈에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의욕이 서리고 있었다. 뭐 때문이냐? 네가 나를 시골로 내려보내지 않으려는 까닭이 뭐냐? 어느 날 아버지가 힘은 없지만 분노가 가득 배어있는 목소리로 다그치듯 물었다. 아버님 몸을 위해서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가슴이 아팠다. 내 몸을 위해서라고. 인제 일어나기 틀렸다는 건 나도 안다. 여기선 갑갑해서 못 견디겠어. 시골 넓은 들판, 넓은 하늘을 단 며칠 동안이라도 내다보다가 죽고 싶구나. 소원 좀 풀어다오. 내 너한테 제발 빈다. 시골로 보내다오. 아버지의 분노는 금세 애원으로 변했다. 나는 울고 싶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의사한테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답하라고 당신이 일러준 말이었다. 그 무렵 당신은 직장일이 바쁘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가 통행금지 시간이 되어서야 돌아오곤 했다. 출장을 가게 됐다며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도 자주 있곤 했다.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나는 이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내야 하나 하고 막막한 생각이 들곤 했다. 너 시어머니는 왜 한 번도 안 올라오느냐? 올라오라고 전보쳐라. 시골 일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님 병시 중들 자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어쨌든 시골집으로 내려가련다. 차 불러오라고 해라. 병자를 싣겠다는 차가 흔하지 않아서 구하는 중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아버지의 병든 몸과 씨름하는 일보다 아버지가 쏟아내는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의혹과 애원 그리고 애절한 향수를 감당해야 할 일이 하루를 맞을 때마다 두려움으로 가슴을 찍어 눌렀다. 그래도 나는 이 악물고 당신 뜻대로 그 일을 치러냈다.
아버지는 서울 올라오신 지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 당신은 출장을 떠나고 없을 때여서 나 혼자 아버지 임종을 지켜보았다. 뼈로 만든 갈퀴처럼 5손가락 벌려 구부린 손을 나를 핥히려는 듯 틀어올리고 부릅뜬 눈으로 나를 노려보시던 아버지 모습은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끼친다. 이튿날 돌아온 당신은 아버지 유해를 끌어안고 슬프게 울었지만 나는 울려고 애를 써도 얼어붙은 듯 눈물이 나지 않았다. 아버지 장사를 치른 뒤 당신은 나를 시켜 시골에 있는 아버지 유산을 팔아올렸다. 아버지 유산의 대부분은 어차피 장남인 당신에게로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서둘러 재산을 처분하려고 했다. 마치 아버지 돌아가시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그 일을 나는 반대했지만 결국 당신이 시키는 대로 따라했다. 당신은 직장을 그만두고 그 돈으로 방랑을 시작했다. 아버지 유산으로 집을 사거나 몸치장하거나 기름진 음식으로 혀와 위장에 아첨하는 따위 짓은 하지 않겠다고 당신은 말했다. 최소한의 생활비를 빼놓고 그 돈은 당신이 방랑하는 데 쓰여졌다. 당신은 바람처럼 돌아다녔다. 당신은 바람 같아서 잡기가 힘들었고 가 있는 데조차 짐작할 수가 없었다. 열흘이고 20날이고 한 달이고 마음 가는 대로 발 가는 대로 쏘다니다가 바람처럼 나타나곤 했다. 나는 작가다. 예술가다. 떠도는 혼이다. 당신이 말했다. 당신은 생활비가 떨어진 것을 모르기 일쑤였고 이윽고 자식 태어난 것도 몰랐다. 어느 날 당신이 2달 동안의 방랑에서 돌아오며 친구들을 휘몰아 왔을 때 나는 생활비 떨어진 것과 첫 아이 태어난 것을 당신에게 알렸다. 당신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 환호성은 첫 아이의 태어남 때문이 아니었다. 첫 아이가 태어난 사실도 모르고 집안의 생활비가 떨어진 것도 모르고 나돌아다닌 일이 자연스럽게 친구들에게 알려진 데 대한 자랑스러움에서였다. 당신은 진정으로 그 일이 자랑스러워 어쩔 줄 몰라 했다. 당신은 주머니에 돈을 지니고 있었으면서도 나더러 외상수를 얻어오래서 친구들과 퍼마시고는 휘몰려 나가 그 길로 다시 사흘밤을 묵고 들어왔다. 아버지 유산 정리한 돈을 당신은 3년 동안에 탕진해버렸다. 나는 그 돈이 어디에 맡겨졌었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지도 못했다. 당신이 떠돌아다니는 일을 멈추고 날개 꺾인 새 모양, 의기소침한 모양으로 집안에 죽치고 들어앉은 것을 보고 비로소 눈치챘을 뿐이었다. 계모와 계모 몸에서 나온 시동생들이 돈을 얻으러 오기 시작했다. 당신이 시동생들의 학비를 대주겠노라고 약속한 사실을 그때 알았다. 당신은 그들을 나한테 떠맡기고 슬그머니 몸을 피하곤 했다. 돈이 없어서 못 드리겠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들은 내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없어요. 나는 냉정하게 되풀이했다. 그들은 원망과 분노와 미움의 눈길을 내게 쏟아부었다. 계모는 참지 못해 악담을 퍼부었다. 천하의 악독한 기집. 니년이 잘되면 내 머리털을 뽑아 집신을 삼겠다. 당신은 어느 때고 무조건 친구들을 환영하고 대접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언젠가 당신이 몸살 기운으로 누워있을 때 당신 친구들이 몰려왔다. 당신은 당연하게도 이부자리를 개얹고 일어나 앉아 친구들을 맞아들였다. 술상 차려와. 이것도 당신다운 외침이었다. 한데 잠시 뒤 당신은 변소에 가는 것처럼 하고 내게로 와서 깜짝 놀랄 소리를 했다. 우선 술상을 차려 들어오되 환한 얼굴로 갖다 놓으라고. 그리고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술 더 가져오라고 말하거든 무슨 트집을 잡고 내게 싸움을 걸어오면서 술상을 뒤엎어 버리라고. 농담하시는 거 아니요? 나는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농담이 아니야. 앞으로는 저 친구들을 우리 집에 오지 못하게 해야겠어. 왜요? 이젠 귀찮아졌어. 당신 표정은 심각하고 진지했다. 나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술상을 엎어버렸다. 당신은 친구들 보라는 듯 내 뺨을 후려쳤다.
시작했다. 당신 친구들은 내게 경멸의 시선을 보내며 훌훌 몸을 털고 가버렸다. 그 밖에 당신은 내게 많은 일을 시켰다. 나는 악독하고 배운 데 없고 저만 아는 못된 여자로 알려져 갔다. 하기는 당신이 시킨다고 악한 노릇을 척척 해낸 것을 보면 내 속에 정말 악한 여자가 들어앉아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일에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았다. 당신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고 당신을 위해서 그런 여자가 되었으니까. 나는 장사를 시작했다. 당신은 책이나 읽고 글이나 쓸 뿐 식구들 살아가는 일에는 여전히 모른 척했다. 나는 외제 물건을 보따리 속에 숨겨가지고 다니며 팔아 당신과 아이들을 먹여 살렸다. 내가 살아가는 보람이란 아이들 커가는 것과 당신의 작품이 차츰 인정을 받아가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다. 당신 이름은 널리 알려지고 당신 작품을 칭찬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들려오고 당신 책이 팔리기 시작했다. 누가 실어다 던져주듯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제는 좀 살아보게 되나 보다 했다. 하지만 당신의 해묵은 병이 도졌다. 당신은 다시 방랑을 시작했다. 전보다 더 심한 증세였다. 방랑이 아니라 식구들을 버리고 아주 떠나버린 거나 다름없었다. 나는 비로소 당신을 의심하고 미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신은 갈수록 유명해졌다. 세상이 당신을 우러러보고 있었다. 당신이 만들어내놓은 소설 때문이었다. 나는 자꾸만 알 수 없어지고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과 작품은 서로 별개의 것일까? 그럴 수가 없다는 생각이었다.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만이 정말로 좋은 작품을 낳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당신 작품은 정말로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당신은 세상 사람을 속이고 있다. 당신은 세상 사람의 눈을 감쪽같이 속여넘기는 재주를 지녔을 뿐이다. 당신은 광대나 어릿광대가 되거나 존경받는 일을 포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당신의 속임수를 이 세상에 드러내 알리고 싶었다. 이 사람은 가짜예요. 이 사람의 작품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아요. 나는 당신 친구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해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나를 비웃었다. 무식한 여자, 그리고 나쁜 여자, 남편을 도망치게 만들고는 남편을 헐뜯고 다니는 여자. 나는 다시는 당신 친구들을 찾아가지 않았고 당신의 속임수를 입 밖에 내 말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때부터 이날까지 당신의 가면이 벗겨질 날이 오기를 빌고 또 빌었다. 아버지는 어머니 얘기가 끝나도록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감, 내 말 들었소? 어머니가 물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내 말이 틀렸소? 아버지는 고개를 젓지도 끄덕거리지도 않았다. 대답해 보시오. 내 말이 틀렸소? 어머니가 재촉했다. 아버지 입이 움직거렸다. 난 내 생긴 그대로 당신한테 돌아온 것뿐이요. 아버지 입에서 조용히 흘러나온 말이었다. 죽을 때까지 가면을 못 벗는구려. 병든 몸이 여자한테 버림을 받아 갈 곳이 없었을 테지. 내 말 틀렸소? 어머니 숨이 가빠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대답 없이 눈을 감았다. 신문 기자를 시켜 아들을 불러내고 이번에는 기자가 보는 앞에서 아들더러 병든 몸을 안아드리라고 하면 몰아내지 못할 게라고 생각했소. 영감 속임수가 또 한 번 들어맞아 영감은 이렇게 들어와 누웠고 나는 또 한 번 나쁜 여자가 됐구려. 내 얘기 틀렸소? 신문기자한테 모든 걸 털어놔버리고 말겠소. 나쁜 사람. 이튿날 나는 아버지 짐을 챙겨오려고 아버지가 거처하던 집으로 갔다. 아버지가 여자에게 버림받았다는 어머니 생각이 맞는 것일까? 나는 그 일이 자꾸 궁금해 주인 여자에게 물어보려다가 참았다. 하지만 방 안에는 어제 미처 못 알아본 여자의 흔적이 너무도 많았다. 아버지가 여자를 놓아보내준 것인지도 모르지 않는가. 나는 어머니 생각을 어겨보았지만
어머니 생각 쪽으로 끌려가는 자신의 생각을 빼내올 수가 없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지 않고도 알듯 아버지도 어머니 생각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면 결국은 어머니가 받아들이라는 것을 말이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야속함을 좀처럼 풀어버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신문기자가 몇 번 더 다녀갔다. 나는 어머니가 기자에게 아버지 얘기를 털어놓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얘기를 기자에게 하지 않았다. 일주일 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나는 나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에 한 뛰어난 작가의 서거를 알리고 조객들이 줄을 지어 찾아왔다. 누가 뭐라던 이민수 선생님의 작품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객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다시 한번 안도감과 자랑스러움이 마음속에 우러나 괴는 것을 느꼈다. 나쁜 사람 같으니. 어머니가 알아들을 듯 못 알아들을 듯 그렇게 중얼거리며 울고 있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 젊은 아내를 악처로 만들었던 아버지는 저명한 작가가 되자 가정을 버립니다. 그러나 모든 걸 잃고 임종이 다가오자 매스컴을 이용해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평생 위선적인 남편에 의해 조정받고 살았던 어머니의 억울한 삶은 어떤 말로도 용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